천재요? 페이지 139페이지요. 담보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어요? 네. 자, 그럼 보기 전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여기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원래 이것은 이제 여러분요. 어디서 언제 하려고 그러냐면, 공동 소유할 때, 공유할 때 설명하려고요. 아까 그냥 전원이 누구한테 한다? 전원이 전우한테 하죠? 전우한테 하고, 한 사람의 해적권이 뭐가 되면 소멸하죠? 소멸하면은 1인 소멸하면 전부가 소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요 문제를 보고 또 헷갈려가지고 할 것 같아서 미리서 그냥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공유할 때는 공유, 아까 뭐라 그러냐, 갑하고 병은 지분권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은 뭐냐면 지분은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냐? 처분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처분행위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전원이 전유한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전원이 전유한다는 말은 동시에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죠? 동시에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만약에 2월 1일 날 해제를 했다. 먼저 해제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월 1일 날 해제하죠. 이 사람이 4월 1일 날 해제하죠. 그러면 4월 1일 날 해제할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반드시 전원이라는 말은 동시에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하고 해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다르죠. 행사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효력은 언제 발생해? 마지막 했을 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을 언제까지 주면 돼?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만 뭘 하면 돼? 돈을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이 전원한테 하는 것은 동시에 하면 좋죠. 근데 동시에 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따로따로 해도 마지막 판에 주는 사람이 마지막 판에 해제를 했을 때 그때 해제 효과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언제까지만 돈을 주면 된다? 마지막 사람이 해제 의사표 하기 전까지만 지금 하면 해제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문제 하나가 있는데, 아마 오른쪽에요. 오른쪽 이게 윗부분에 보면은 해제권에 보면 법조문 있고 그 위에 하나 있을 거예요. 몇 번? 192번. 192번이요? 있을 거예요. 한번 봐봐. 오른쪽에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법조문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법조문 하나 있고 바로 그 위에 문제. 맞아요? 맞아? 오케이. 그 위에 그 문제를 보면 원래 이것은 이제 어디 공동 소유에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이해가 더 빠른데요. 공동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전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전원이 전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각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해제할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거기 보면 여기요 1위는 해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권 행사하는데 해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이게 이제 지분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여기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공동 소유 있죠. 공동 소유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른데요. 이해가 여기에 나와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는 뭐만 하냐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어 그냥. 알겠죠? 공동 소유에서 하려고 했더니요. 나중에요 질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해제를 할 때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동시에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각자가 따로따로 해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해제권은 형성권의 행사죠. 형성권의 행사가 처분권이거든요. 처분행위를 할 때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행위는 뭐가 있냐?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의 행사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보통 그냥 처분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강의 노트라고 보면은 형성권의 행사도 처분행위에 들어가. 알겠죠? 해제권이 바로 형성권이잖아요. 그건 처분행위란 말이죠. 처분행위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행사를 했다 해서 다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전원이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해제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지만 각자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공유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133페이지에 192번. 192번 그런가 봐요. 192번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139페이지 잡으세요. 139 페이지 139 봤어요? 네. 오케이. 139페이지 보라고. 네. 139. 자, 274. 자, 274 보면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매매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1번 틀렸죠? 275.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어. 병에게 매도?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 만약 써봐. 만약 전부를 등기한 경우 전부를 등기. 계약하고 등기하고 달라. 계약은 채권행위고 등기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는 뭐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뭐죠? 만약 전부를 등기한 경우 그랬어요? 2분의 1만 유효. 2분의 1만 유효. 옆줄 긋고 나머지 2분의 1은 말소. 나머지 2분의 1은 말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예요. 알겠죠? 뭐가 무효이다? 등기가. 전부가 무효 그러면 안 돼? 2분의 1 빼고 나머지가 무효다. 276.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뭘 해야 돼? 이전해야 된다. 277. 전부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 봐봐. 타인의 권리 매매 줄 거 봐. 아무 말 없이 타인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전부 타인이에요. 일부는 반드시 앞에가 일부란 말을 써야 돼. 일부가 일부란 말 안 쓰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 그럼 여기는 전부 타인의 권리죠?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이 여기 봐봐. 여기 일부를 안 줘. 여기로 안 주인 거 아니고 여러분이 안 지웠어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 뭐를 볼문하고 선, 악을 볼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그걸 지금 얘기해. 이거 하나만 표만 알고 있으면 되죠. 576조는 뭐죠? 봐봐. 576조는 뭐죠? 576조는 여기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 없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재청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자, 그 다음에요. 278.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악이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럼 봐봐. 매수인 여기 봐요. 일부 타인 권리죠? 아니 일부 타인 권리 아니죠? 전부 타인 권리죠? 여기는 악이어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악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알겠죠?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X, X죠? 그래서 없다. 틀렸죠? 있다. 279.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병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제3자죠? 매수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된다. OX, X.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만 있다. 자, 280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이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무슨 책이다? 실내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281.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왜요? 여기 봐봐. 손해배상은 선이만, 계약해제도 손해배상은 선이만, 계약해제는 선악이죠?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하거든.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282.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줄고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말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행이익이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틀렸어. 담보 책임은 언제나 계약 체결 당시예요. 계약 체결 당시 알겠죠? 다른 말로 이행 불능 당시. 그래서 우리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 이행 불능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언제를 표준한다. 봐봐. 우리가 여기 봐봐요. 담보 책임에서 판단 시기죠. 판단 시점.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가 부족했냐 안 했냐. 계약 체결 시.
그런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항상 손해배상을 뭐란다? 다른 말로 이행불능 또는 뭐란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우리가 하자가 있냐 없냐는 판단은 언제나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그런데 손해배상은 항상 뭐냐?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 항상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담보 책임에 대한 판단 시점은 항상 계약 체결 당시. 그런데요, 우리가 손해배상 봐봐.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로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제1매수인은 제2매도인에 대해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채무불이행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언제를 기준한다?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기준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일부가 타인의 권리냐 아니냐, 수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언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때는 언제나 채무불이행 당시. 채무불이행이 뭐죠?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당시 이렇게. 알겠죠? 자요, 그래서 282번 틀렸죠? 283.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죠? 악의의 매수는, 악의의 매수는 줄고 해제권 행사. 그런데 뭐 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284.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알지 못한, 그럼 선이죠? 매수인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매수인의 선이 줄고, 밑에서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악의 동그라미, 악의 손해배상 X. 그러니까 선이 당기는 일단 계약을 해지하는데, 매수인이 선이면은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하지 않고. 알겠죠? 그 다음에 572조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28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줄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여기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86.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타인.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부 타인. 손해배상이 악의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악의의 매수, 손해배상은, 뭐죠?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 행사, 거기 줄 거 봐. 그걸 뭐란다? 저당권 행사예요.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일 때만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언제다? 저당권의 행사. 이렇게. 틀렸죠? 287. 갑이 올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10평이 병소유 줄고,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그중 10평이 병소유, 10평이 병소유, 이런 말이 꼭 나오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10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병이 소유하다고 해서 수량 부족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것을 일부가 병소유, 일부, 10평 일부죠? 병소유가 뭐, 병이 누구죠? 타인이죠?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가운데요. 그 사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선이죠. 선인 경우는 뭐가 돼? 봐봐. 선인 경우, 일부 타는 선인 경우 대금 감액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권 줄고 이행 이익배상 이렇게요. 맨 끝에 와서 플러스 안 날로부터 1년. 왜? 선이니까.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악인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288.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선의는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이렇게. 289.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죠. 선의,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왔죠? 자, 290. 선의는 언제부터다? 안날이라고 그랬죠?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의의 매수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선의 동그라미, 안날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알겠죠? 악인 언제부터? 악인은 한 날이죠. 한 날.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 한 날은 누구일 때? 악이. 그런데 지금 여기 선의는 뭐라고 했죠? 선의 동그라미 안날. 그래서 틀렸죠? 290은
안날이라고 해야지 한날 그러면 틀렸죠. 292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죠. 그럼 수량 부족은 100평을 계약했는데 10평이 부족하다. 그게 수량 부족 아니에요. 100평을 계약했는데 10평이 부족해. 그걸 수량 부족을 하지 않는다고. 수량 부족은 원칙적으로 면적이나 지적이 부족은 원칙적으로 차고도 안 돼. 수량 부족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말을 쓰든지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계약했는데 이 말이 있든지. 알겠죠? 평당을 뭐라 한다? 평당을 면적이죠. 100만 원으로 뭐라 한다? 가격 결정이죠.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런 말이 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293번을 봐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되어 있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뭐죠?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294.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알겠죠? 수량 부족을 그러면 악이죠. 악의의 매수는 대금감. 여기 봐봐. 수량 부족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선의만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선의만.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295.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수량 지정 매매인데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는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선의는 뭐?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296.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으로 인한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 악의 된다 안 된다? 안 돼. 악의의 매수인 줄고 그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량 부족에서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297.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에 미달? 그러면 뭐다? 574조 담보책임. 574조가 뭐다? 수량 부족. 그렇죠? 수량 부족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299.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 실제 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미달한 경우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미달 부분 줄고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514조 담보 책임은 될 수가 있어도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00번을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이렇게 돼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물을 수 있다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줄고 봐. 전부 불능이죠. 301번.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물실, 이미 동그라미 일부 전부가 물실이면 무효죠. 일부가 물실이다. 그럼 뭐다? 선의의 매수는 대금감에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것을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302번. 514조 수량 부족의 담보책임에서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수량 부족에서는요, 누구만 행사한다. 수량 부족은 매수인 누구만? 수량 부족은 누구만? 선의만. 선의는 안날이다 한날이다? 안날이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런 말. 자, 304는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이다. 봐봐. 여기 용인권 등이죠. 용인권 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집이나 땅을 샀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상권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유치권 때문에, 임차권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용익권 등의 제한이다. 그러면 용익권 등은 대금 감액은 있다 없다? 없죠.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이때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해제하죠. 있으면 해제한다 못한다? 못하죠. 304.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 줄고 그래서 누가 한다? 해제권 누가 한다? 선의. 305.
갑이 을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모르고 선이, 그러니까 매수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선인 경우 몇 년 안에? 언제부터? 안날. 선이니까 안날. 306.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 전세권만 그냥 있죠. 그러면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선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해. 대신 뭐는 청구해? 손해배상은 청구해. 307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줄과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 그러면 용익이 제한이죠. 선의 매수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자,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 소유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하였는데 갑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거기까지 줄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맨 끝에 담보책임을 지잖아요. 옆줄 긋어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어야 담보책임.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어야 담보책임을 져. 이런 봐봐요. 이러면 우리 보면 아파트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또는 모르고 그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 돼. 309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 뭘 했다? 출제.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하죠. 출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여기 봐봐.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매수인이, 동일하게 매수인이, 여기서 매수인은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여기 봐봐. 저당권의 행사는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알겠죠? 출제 비용. 뭐를 불문하고? 선악. 그러니까 매수인이 선이다, 악이다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310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 576조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있었는데 두 가지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는데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있거나,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는데 내가 사가지고 내가 등기했어.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되거나, 저당권 있는 집을 샀는데 등기하기 전에 경매가 되거나, 알겠죠? 담보책임을 다 물을 수가 있죠. 311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 악의, 우리 저당권 행사는 뭘 보면한다?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 312번 경매죠. 갑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저당권이 설정 줄고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O다 X다. X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게 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 그것은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담보책 뭐죠? 대응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된다. OX, X 인정되지 않는다. 313.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물건의 하자 줄고 법률적 장애. 물건의 하자를 법률적 장애라고 하죠. 이 법률적 장애의 경우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페이지 어디로 보냐? 페이지 241페이지를 잠깐 봐. 241 봤어요? 왜 경매의 경우는 없냐? 경매의 경우가 없는 이유가 241페이지 봤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경매는 대부분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났단 말이죠. 241페이지 54번 봤어요? 54번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의 을소유의 X 토지를 매각받았다. 갑은요 매각을 받았죠?
을이 지금 채무자, 을 동그라미 채무자. 알겠죠? 갑이 누구냐? 감. 갑이 누구예요? 241페이지. 그래서 갑이 누구냐? 갑은요, 경락인이죠? 경락인. 그 다음에 경락인이면서 매수인이죠? 을은 누구다? 매도인이죠. 1번, 갑은 X토지의 물권의 하자. 물권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물권의 하자를 뭐한다? 법률적 장애라고 얘기하죠. 2번,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죠. 원래는 경매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지만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이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령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청구한다. 틀려서 곧바로 채권자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1차적으로 채무자 을, 1차적으로 채무자 을 옆줄 긋고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 말이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그래서 담보채무로 인해 매매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 해제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요, 봐봐.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그러면 이런요, 물상보증인도 누구하고 똑같냐? 채무자하고 똑같아. 알겠죠? 담보채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대금 반환 채무는 대금을 반환할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만약에 을이 부담한다. OX. 이러면요, 지금 4번 했어요? 안 했어요? 4번 했어요? 그래서 4번은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 그것은 일단 누가? 채무자. 2차 누가? 배당받은 채권자. 그런데 지금 4번의 경우는 누가 다 진다고 되어 있죠? 채권자가 무조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5번은요, 만약에 을이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이면 어떡할래?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상보증이다. 을이 지금 채무자인데 원래 물상보증이다. 담보채무인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대금 반환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다시요. 페이지요. 143. 143페이지를 보세요. 143. 자, 314 이렇게 돼 있나요? 314.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이건 아까 했죠? 봐봐. 우리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러면 변제기에 도달했냐? 도달하기 전이냐? 전이다.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이다. 그럼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변제기에 도달했다. 그러면 언제? 계약 체결 시 자력을 담보. 그걸 두 개를 구별하라고.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한 그랬죠? 변제기에 도달했으니까 변제기의 채무자의 자격을 담보를 한다. 계약시다. 계약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 줄거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자격을 담보하면서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뭐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315번을 봐보세요. 315번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목적물이죠. 목적물은 뭐예요? 권리이다, 물건이다. 물건이죠. 하자가 있음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 누구라면 알지 못했다 선이죠. 선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매도인은 담보채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매수인이 과실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316은요. 갑이 누수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을로부터 과실 없이 특정 가옥을 매수했다. 그러면 갑이 매수인이고 을이 지금 뭐죠? 매도인이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왜요? 뭐죠? 알지 못한 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선이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이니까 뭘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몇 개월이 난다? 6개월. 317.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 아까 말했죠. 하자는 언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손해배상은 언제? 이행 불능 당시 이렇게.
318.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줄거요. 법적 제한으로 이퀄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 법적 제한 그러면 법률적 장애죠. 법률적 장애는 뭐하고 똑같아? 일골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물건의 하자 이퀄 경매에서 담보책임 X. 경매에서 담보책임 없어. 물건의 하자니까. 그 다음에 319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하자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말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320. 매도인이 기계를 공고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대로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래야 되겠죠? 제출하였다면 알겠죠? 볼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객관적 하자설이다. 이렇게 객관적 하자설 이렇게. 321.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었다. 관련법상 건축을 받았었다. 법률적 장애. 항상 하자는 물건의 하자죠.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로 보죠.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성립 시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이죠. 하자 담보 책임은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원래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를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변호사 시험에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럼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분할의 말이 나왔죠? 이건 분할의 말이 나오면 어때요? 분할의 말이 나오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이 분할의 말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려. 제척기간. 알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에 걸리죠? 그런데 항상 시험이 뭐라 나오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꼭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담보책임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권은 몇 개월이 제척기간? 6개월. 그런데 꼭 시험 나올 때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번에도 올해 변호사 시험이 나온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제척기간에 걸려야 되죠. 그런데 뭐에 걸린다 한다? 소멸시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1년하고 6개월이죠. 그래서 1년하고 6개월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차이점 뭐냐 봐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뭐죠? 제척기간은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하죠. 당사자가요? 아니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제척기간은 뭐란다? 진행하죠. 소멸시효는요? 소멸 당사자가 입증하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거하고 소멸시효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요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1년의 제척기간. 물건의 경우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의 제척기간 그래야지 소멸시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법고시 나온 거하고 똑같아. 아니 지금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하고. 알겠죠? 제척기간이라고 해야지 소멸시효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323번.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의 소멸시효도 손해배상 청구도 몇 개월이죠? 6개월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324.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완전물 급보 청구권 줄고 거기는 뭐란다? 하자 없는 물건이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하자 없는 물건이요. 그럼 하자 없는 물건 그러면 뭐다?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걸 뭐냐면 완전물 급보 청구권 밑에다 써. 뭐라고 쓴다? 거기다 써. 완전물 급보 청구권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하자 이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이러면 권리하자 해서 몇 년이죠? 권리하자. 권리하자는 뭐라 하죠? 선이라고 하죠? 물건의 하자는 뭐라고 그래? 선이 무과시. 그래서 여기는 선이 무과시란 말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25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시 이미 하자가 존재. 갑이 부담하는 담보책은 무과실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 발생에 줄고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한 변호사가 자기 그 블로그에다 뭐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담보책임에 관한 것은 과실상기가 된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러면 봐봐요. 과실상기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잘못이 있어야 그것을 퉁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뭐예요? 무과실이잖아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실상기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과실이니까. 과실상기란 말이 뭐예요? 너의 잘못하고 내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퉁치자. 이게 과실상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과실,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지죠? 과실상계는 될 수가 없는데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만약에 매수인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뭐는 안 되는데 과실상계는 안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 변호사가요 블로그에다가요 과실상계가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참작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알겠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런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선 잘못이 없어 책임을 져. 그러니까 뭐다? 과실상계는 안 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뭐는 할 수 있다? 참작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26.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생하죠.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 선의의 매수인 OX, X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라고 해야 돼. 선의 그러면 이것은 권리에서만 얘기해요. 권리. 327.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면책이라는 것은 배제하기로 한 특약.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면하지 못한다. 328.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책임이고요. 자, 그 다음 329. 매매 목적물에 줄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금. 그럼 인도와 동시에 뭐죠? 현실 매매라고 그랬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물건 받으면서 돈 줘요? 물건이 있던 창고에서 돈을 줘요? 물건을 받으면서 그래서 인도 장소,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큰일 나.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330은요.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죠. 당사자 일방. 만약에 잔금 날짜가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래. 추정한다. 331.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매매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 누구에 속한다? 성립과 동시에 매매 목적. 과실은 매도인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부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리 아니고 한 그래야죠. 인도한 때부터 그래야 되겠죠. 인도한 때부터는 누가?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해. 인도할 때가 좀 이상하죠? 인도한 때부터 그래야 되겠죠? 됐죠? 330은요. 매매기하고 인도전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 인도전, 인도 후는 누구? 매수인. 매매 계약 후가 중요하냐? 저 인도가 중요해. 인도. 332, 333.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 인도되지 않았다. 대금도 아직 안 줬다. 그럼 누구? 매도인에 속한다. 그 다음에 334.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줄고 과실수치. 매수인이 인도를 받으면 과실을 수치해. 그러니까 과실수치하니까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뭐를 또 지급해야 돼? 이자.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 지급할 때까지. 335.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완제. 그 이후에 대금을 완제 줄고, 그러면 그 후 과실은 누구한테 간다? 매수인.
336.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 그 후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매수인. 337.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 전부의 지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권리의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위험의 한도에서 그래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매매 목적에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는 말 자체가 지금 아무 말도 없잖아요. 매수인은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한다. 대금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써? 거기다가 대금 전부 줄 것이고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위험의 한도. 그래 이게 이제 13회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나죠. 봐봐.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지금 뭐라고 하죠? 매매 목적에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전부나 일부 이게 딱 정해 권리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 딱 정해지면 전부에 대해서 위험이 있으면 전부를 거절하죠. 일부에 대해서 거절하면 일부만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3회 때 문제다 보니까 그런 말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위험의 한도라고 얘기하지 전부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금 전부가 아니고 뭐라 한다?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험이 전부일 때는 전부이고 일부일 때 일부인데 언제나 전부라고 볼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338.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일정한 요건의 말이 뭐죠? 그게 바로 일부면 일부, 전부면 전부, 일부 또는 전부 이 말이죠. 일부이든 전부이든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그 범위에서 거절할 수 있죠. 그건 맞는 말이죠. 자, 환매를 보세요. 339.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줄고 우리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환매 대금하고 뭐죠?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다는 말하고. 그래서 그건 매도인 수령한 줄고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 매매 대금과 비용 이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래서 환매 특약 줄고 환매 특약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죠. 종된 계약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341은요. 부동산 환매는 몇 년이다? 5년. 환매 계약을 정하면은 다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은 7년이다.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된다. 344.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 줄고 매매 등기와 동시 동감이 그래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45.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346. 매매 계약 후 등기된 환매 안 돼. 매매 계약과 동시. 346 틀렸죠? 347.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더라도 특약의 등기 없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있는 거죠. 등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다. 뭐가 없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48. 환매권은 일신 전식적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양도할 수 있다. 일신 전속이란 봐봐. 일시란 것은 일신 하나의 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다. 일신 전속이다. 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그러면 친권이죠. 친권 누구한테요? 엄마만 되지. 옆집 엄마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일신 전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환매는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까 말했어 우리가 뭐라 했냐면 환매권이 양도가 되죠. 환매권이 양도가 되면 누가 행사한다?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매권은 일신 전속적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349. 환매 기간 내에 3년 5년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만이 그리고 나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 그러면 환매권을 잃게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350은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뭐가 포함한다? 매매 비용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매매 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을 환매 대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매매 대금까지 포함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51 교환을 보세요. 교환을 보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 알겠죠? 약정으로 성립하죠?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 합치죠? 계약이니까 합치죠?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낙성, 요물 그러면 큰일이야. 요물. 낙성, 분료식이다. 354. 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 서로 바로 교환하죠. 이걸 현물 교환이죠? 이것도 현물 교환, 이것도 교환의 일종이다. 황금. 황금은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죠? 356. 부동산이죠? 여러분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가로 주식, 소유권 동그라미하고 주식 동그라미하고 둘 다 재산권이죠? 교환이다. 357.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이러면 아까 말했어. 뭐 있어?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뭐가 있어? 해제권이 있고 담보 책임이 있죠? 이것도 교환에도 뭐가 된다? 준용되죠? 그래서 교환계약에도 담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부담한다. 358.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해.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책임 없는 사유 불가능. 천재지변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뭘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요 뭐라 그랬죠? 봐봐. 우리가 매매하고 교환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에는 먼저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권, 위험부담, 동시한멸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쌍방의 잘못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 위험부담주의가 교환에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359는요. 359.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상대방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자리에서 봐봐. 상대방의 수령 지체 중 줄고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죠. 이걸 말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360. 교환계약의 목적물의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말은 채권자가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361.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했다. 높게. 그래도 그것은 두 번째 줄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법한 행위가 된다 된다? 안 된다. 다른 말로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62는요 재산권이 아닌 노무제공 줄고 노무제공은 뭐죠? 이것은 고용계약이죠. 일을 완성이죠. 이건 도급계약이죠. 우리는 우리는 교환계약이죠. 이것은 교환의 목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63은요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금전의 보충 지급됐어요. 이걸 보충금이라고 얘기해요. 보충금이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의 규정을 말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364는요 교환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알겠죠? 적용돼요. 왜요? 그것은 매매가 유상이죠. 유상계약에 관한 것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교환에 관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되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푼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죠? 임대차는 뭐 양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요. 임대차는 목요일날 있죠. 목요일날 우리 보강하죠. 그래서 목요일날요 임대차를 끝내고요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하고 주택하고 상가 이렇게요 바로 특별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천재 강의가요 의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일단 여러분 이게 지금 강의를 하다가 5월달 한 주로 더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5월달 강의는 천재 강의를 하지 않고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핵심을 딱 잡아주는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뭐냐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보면서 핵심을 요약을 쭉쭉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뭐죠? 다른 잡소리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있죠? 그 범위 내에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넓히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뭐 5월달, 6월달 강의는 7회나 8회를 하면 딱 끝나거든요. 7회에서 8회 정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강의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2번 남고 4번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아마 물권법 할 때 약간 물권할 때요. 아마 첫 주 정도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요. 오후에 2시 20분이죠. 3시 20분부터요. 뭐죠? 그 기출문제 풀이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